SBI투자증권이 준비한 2022년 증시 및 산업 전망. 오늘은 반도체 파트입니다. 송면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는데요. 연구원님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전망하셨잖아요. 네, 애널리스트가 담당 업종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자분들한테 정확한 전망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주가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또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또 저희 의무니까요. 네. 근데 정말로 올해 내내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고요. 최근에는 반도체 주가가 바닥을 찍는 시점에서 연구원님께서 저점 매수를 추천하셨는데요. 그 동시에 반도체 업종이 정말로 반등을 시작하면서 최근 투자자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애널리스트 중 한 분이신데요. 네. 제가 거의 뭐 사실상 최고참 애널리스트인데 이제 와서 주목받는다 그러니까 좀 민망하긴 합니다. 아, 네. 네. 아니, 그래도 올해 너무 잘 맞추셔서 내년 전망을 좀 유추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사실 올해 한 해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주가를 맞히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주가 분석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또 배운 것도 많았던 이제 그런 해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내년 반도체 업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수급이 참 중요한데요. 내년 반도체 수급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사실 내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주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저는 저점은 확인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업황에 대해서는 내년은 여전히 올해 대비해서 이제 부진한 그런 업황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내년에 수요 증가율을 저희가 D램의 경우에 17.5%로 보고 있는데 네. 반면에 이제 공급 증가율을 19.0%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공급이 수요보다 좀 많다.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수요가 부진할 거로 보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코로나19에 따른 우리가 흔히 말하던 언택트 수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PC라든지 서버 이런 쪽에서 굉장히 사실 20년, 21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이제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내년에도 이제 그런 둔화되는 흐름이 유지될 것 같은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내년에 D램 회사들이 이제 몇 개 안 되는데 그 회사들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한 18, 19% 정도 이제 그 정도의 공급 증가율이 나올 거로 지금 예측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업황만 보면 여전히 좀 부진할 것이다. 특히 이제 상반기가 좀 부진하고 하반기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완화될 것이다.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세대 D램이 DDR5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 기사로 접한 기억이 있는데요. DDR5가 간단히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DDR5 시장 확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영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DDR5라는 거는 이제 D램은 사실 항상 신제품이 나와요. 근데 어떠한 기준으로 이제 진화를 해오냐면 첫 번째로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력 소모량이 줄고요. 세 번째는 이제 대역폭이라는 게 확대되면서 PC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그런 세트에 들어가는 D램의 양이 늡니다. 그런 세 가지 방식으로 D램은 진화해 오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오는 신제품 이름이 DDR5인 거예요. 그래서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는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줄여서 DDR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제품들이 항상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이 신제품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가 빨라지고 전력 소모량이 줄고 세트당 탑재량이 증가한다는 이런 세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있었어요. 예. 그리고 요번에 DDR5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의 사이즈가, 크기가 이전 제품 대비해서 한 10에서 15%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공급 증가율도 내년에는 DDR5 생산 때문에 좀 낮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사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신제품 D램이 나올 때마다 실제로 그러면 수요가 좋아지고 반도체 가격이 올랐냐. 근데 실제로 보면 오히려 수요가 약간 줄고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PC 업체나 그 스마트폰 같은 세트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제품 D램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 비용의 증가를 의미해요. D램 자체도 비싸지만 그 신제품 D램을 쓰려고 하면 마더보드라든지 아니면 CPU 같은 그런 플랫폼 자체가 아예 새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제품 D램들이 나오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한 4년, 5년간에 걸쳐서 이게 천천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DDR5가 나온다고 해서 뭐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수요가 이것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칩 사이즈가 크다는 것 때문에 이제 공급 증가율이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도 사실 반도체 회사들이 다 그런 것들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대응책들을 이미 다 마련해 놨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EUV라는 그런 장비를 이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장비의 적용 범위를 좀 더 많이 확대하고 그래서 그렇게 칩 사이즈가 이제 큰 그러한 그 불리한 점을 일단 극복하는 그런 방법들을 반도체 회사들이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DDR5의 그 출시 영향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이제 조금씩 발휘되는 것이고 사실 이것 때문에 갑자기 내년에 반도체 수급이 좋아진다. 이제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 반도체 업황 및 실적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올해 반도체 업종이 유독 이렇게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제가 가장 그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요, 네. 그 흔히 들으셨을 수 있는 뭐 EPS라든지 BPS,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주당 순이익, 주당 순자산 가치, 이제 그러한 그 주당 가치, 거기에다가 퍼나 PBR 같은 그런 밸류에이션 배수라는 거를 곱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EPS가 100원이고, 그 다음에 퍼가 10배라 그러면 그 회사의 주가는 주당 1,000원인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는 계산이 되는 건데, 최근에 와서 보시면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랑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당 가치 요인 예를 들면 EPS라든지 그러니까 EPS를 결정하는 건 한마디로 회사들의 실적이에요. 그리고 또 반도체 가격이 그 EPS를 결정하겠죠.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 배수라는 거는 주로 어떤 것들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냐면 경기 지표들, 예를 들면 뭐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미리 경기를 좀 알려주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혼합해서 주가가 나오는 건데, 최근 2018년 이후에 반도체 주가의 특징을 보시면 주가의 움직임과 반도체 가격이나 아니면은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같은 그런 주당 가치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한 개 분기 후에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아니면은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판단하시면 사실은 거꾸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은 안 되고, 뭐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나 아니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그런 경기 지표들, 그거를 보시면 거의 주가랑 똑같이 움직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경기 지표들이 앞으로 6개월 또는 그 이후에 반도체 수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뉴스 같은 걸 보실 때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뭐 올랐다 내렸다, 뭐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올랐다 내렸다, 그런 뉴스들이 훨씬 중요한 그런 반도체 주가의 결정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다음 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된다, 또 저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뭐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떻게 됩니다, 뭐 앞으로 6개월 후에 업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만 믿으시고 투자를 하시면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저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경기 지표에는 최근에는 경기 지표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경기 지표에 집중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그래야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우리 국민 기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먼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 반등을 보였는데 상승 이유와 SK 하이닉스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올해 10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저점 매수를 하시라 이제 그런 견해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SK 하이닉스의 그 내년 실적을 이제 제가 그 전망한 그런 수치가 아마 시장에서 다른 애널리스트들 분보다 더 낮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실적 전망을 가지고 내년에 주당 순자산 가치라는 거 우리가 이제 BPS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한 9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번에 하이닉스의 전저점 주가가 9만 1,5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9만 5천 원을 9만 1,500원으로 나눠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주당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0.96배까지 빠졌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하이닉스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예전부터 뭐 리만 사태나 9.11 테러 같은 그런 경기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 제외하면 거의 모든 반도체 그 하이닉스 주가 하락기에 대부분 0.9배에서 1배 사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PBR이라는 배수 거기서 저점이 항상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거기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밑으로 주가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주가가 최근에 한 30% 올랐어요.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저점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이게 추세 상승으로 전환하진 않아요. 보통은 주가가 저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반락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상승으로 갑니다. 예,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주가 저점은 이미 10월 달에 찍었고요. 네.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바닥 이후로 한 30% 올랐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미 그러한 반락이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반락 시기가 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상승을 가는데 다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반락을 했을 때 전저점 밑으로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찍었던 91,500원 그 밑으로는 안 가기 때문에 요번에 다시 이제 주가가 반락할 때 그때 이제 주식을 사시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차피 주가는 추세 상승할 거니까 이제 그때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죠. 그때를 노려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내릴 때 좀 비중을, 그러니까 좀 하이닉스 주식을 사시라. 이제 그게 제 그 권고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바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근데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와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하이닉스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했죠. 그 약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덜 빠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하이닉스가 0.96배까지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저점 매수를 말씀을 드렸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번에 제 실적 기준으로는 1.5배까지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1.5배라는 거는 삼성전자의 역사적 평균 배수 수준이에요. 저점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뭐 하이닉스 주식이 쌉니다. 그러니까 사셔야 됩니다. 그럼 그거는 먹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경험적으로 이 밑으로는 안 갔다는 거를 그분 투자가분들도 아시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과거에 한 1.1배 정도까지 이제 저점이 형성됐던 회사가 이번에는 또 1.5배까지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라고 저 같은 애널리스트가 말씀을 드려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예, 충분히 싸지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과거에 예를 보시면 주가가 이제 다운 사이클로 접어들었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40% 정도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이닉스가 39% 빠졌으니까 뭐 거의 빠졌죠. 빠질 만큼. 그런데 삼성전자는 보통 한 35% 정도 빠지는 게 그게 평균이에요. 근데 이번에 25%밖에 안 빠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요번에 덜 빠졌을까?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아까도 이제 주위 분들이 삼성전자를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 또 많은 그런 투자가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사오셨고 사실 요번 6월 달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6조 원 이상 매도를 했는데 그걸 개인분들이 다 그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주가가 덜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왜 개인분들은 그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를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비메모리. 그러니까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파운드리. 그래서 TSMC를 삼성전자가 머지않아 곧 잡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M&A. 그래서 뭐 NXP 같은 그런 굉장히 좋은 회사를 삼성전자가 인수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비메모리 부분에서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러한 기대감을 배경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셨고 그래서 요번에 좀 덜 빠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관건은 뭐겠어요? 그러한 기대감이 현실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그 삼성전자가 진짜 뭐 M&A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파운드리 부분에서 현재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16, 17% 되는데 한 20% 이상으로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간다든지 하면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하이닉스 대비해서 주가가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훨씬 좋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M&A나 빅메모리 관련해서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오는지 그거를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송명서 연구원님과 함께 2022년 반도체 업종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내년에도 DGB 하이와 함께해요. 함께해요.